네, 등기법은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지적법은 비교적 쉬운 법이지만은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나 처음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법이다 보니까 처음 들으면은 물론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1월에, 3월에, 5월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요, 등기를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높은 점수, 점수를 좋게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만 하시면은요, 충분히 등기법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넘치셔도 돼요.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1월에 또 다시 반복을 하니까 계속 반복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큰 뼈대, 큰 흐름은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제목들이 있죠. 제목들, 커다란 흐름들,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셔도요, 입문 강의에서는 충분합니다. 자, 등기 신청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요, 이렇게 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등기를 신청을 하죠. 그래서 등기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즉 갑을 이런 사람들만이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때 대리인은 우리가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있지만요, 임의 대리인은 보통 이제 법무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고,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요, 미성년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에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이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등기 신청, 대리인의 신청에서 특징은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민법에서 민법 124조 보시면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 이것을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매매를 할 때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에 관련해서 A 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요, 갑은 비싸게 팔고 싶고 을은 싸게 팔고 싶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대립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A가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 내용을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본인 중 누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를 금지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요, X물건 10억 원의 계약은요, 갑, 을이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10억을 갑이 을한테 지급을 하고요, 을은 갑이 X물건을 을에게 이전을 하고요, 을은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제 그 계약에 따른 이제 이행만 있는 거죠. 자, 이행만을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X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이건 이행만을 A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행만 맡기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대립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124조에서 넣습니까?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승낙을 했다랄지 또는 단순한 채무의 이행만은 하는 경우에는 쌍방 대리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니까. 그래서 보통 법무사가요, 쌍방을 대리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죠. 또 자기계약도 가능합니다. 갑을 사이에 X물건 10억 원으로요, 계약은 이미 다 했어요. 당사자들이 모두 결정해가지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에서요,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 등기서를 넘겨받는 과정에서요,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갑,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당신의 권한을 나에게 대리권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을이었습니까? 자신이 등기 의무자로서, 아니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로서 또는 등기 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계약이죠. 자,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요, 신청에 대한 위임,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요, 자기계약 형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다만 쌍방으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았을 때는 어느 일방만이, 그러니까 갑, 을이 두 사람이 A한테 쌍방으로 맡겼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방이요, 스톱해라고 하게 되면 이때 스톱해서는 안 돼요.
해제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쌍방 대리를 하기 때문에 쌍방으로부터 스톱해라라고 등기 절차 중지해라 라고 쌍방으로부터 요구가 왔을 때, 쌍방으로부터 해제가 됐을 때만 이 사람은 등기 업무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만에 의해서요, 중지 요청에 의해서 중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방만에 의해서 대리권 수역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위임계약.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리인의 자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요, 등기 신청 방법을 다룰 거예요. 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등기를 빈손으로 가가지고 구두로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신청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첨부 서류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들을 가지고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을 방문 신청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터넷으로도 그 서류들을요, 송신, 보내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자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이것은 직접 출석하는 것이고요,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신청은요, 누구나 대리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맡겨도 되고요, 자기 친척한테 맡겨도 되고, 누구한테 맡겨도 상관없습니다. 즉 방문신청의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걸 직업적으로는 못해요.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변호사, 법무사뿐이고, 누구나 다 해버리면 이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죠. 자, 그러니까 자격의 제한은 없어요.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직업적으로만 하지 않으면요, 누구나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청은 좀 다릅니다. 자, 전자신청은요,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싶으면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지,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격을 갖는 사람만이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요,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대리인,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 그래서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리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위에는 그 자격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그 자격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만 대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누가 신청을 하느냐가 끝난 거예요. 누가? 그래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에 있어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때로는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권리자, 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즉 채권자나 상속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또 대리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자, 넘기시면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신청할 때 빈손으로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을 할 때 제공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근데 서류를요, 지금은 이제 정보라는 말로 다 바꿔 사용해요. 예전에는 등기부가 종이로 돼 있을 때는 서류라고 했는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돼 있다 보니까 서류라는 표현 대신에요,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공해야 될 정보라는 것은 제공해야 될 서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즉, 등기 신청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느냐,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등기를 우리가 본인이 직접 등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갖춰야 될 서류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서류들을 내가 직접 다 구해서 다니다 보면은요, 한나절, 하루가 다 지나고 하루 안에 다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귀찮으니까 그걸 잘 아는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좀 수고롭지만은 법무사 비용 아끼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갖추면 되는 거죠. 자, 가장 먼저요, 이제 신청 정보 나오죠. 신청 정보는 신청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자, 신청서. 자, 신청 정보. 즉,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전자신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 정보라고 하고 이제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신청 정보를,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작성해서 제공하는 방법은요, 원칙적으로는요, 한 건, 우리가 하나의 건, 한 건, 하나의 사건은요, 등기에서의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신청이나 촉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이렇게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이나 촉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 신청이나 촉탁 이런 걸 하나의 등기 사건이라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자, 하나의 신청을 할 때는요, 하나의 부동산만 신청서 작성하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요, 부동산마다 신청서 따로따로 쓰라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각 신청서 따로따로 써라 이거예요. 신청서 따로따로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2개 이상의 부동산, 즉 여러 개의 부동산을요,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요, 2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지금은 하나, 첫 번째만 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소유하는 X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은요, 토지와 건물을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토지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고 건물만 따로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근데 토지만 따로 사고 판다든지 건물만 따로 사고 팔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싫게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2개의 부동산을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부동산이 2개니까 신청서 따로따로 써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이 매매가 이제 등기 원인이죠.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이럴 때는요, 한 장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은 여러 개의 부동산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신청 정보의 내용. 신청 정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청서 이제 기재사항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 신청서는 뭘 기재하냐면요, 신청 정보가 되겠죠. 등기관이 등기부를 기록할 때는 뭘 보고 등기부를 기록하겠습니까?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할 때는 이 신청서 보고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신청서 기재사항은요, 등기부에 앞으로 기록될 내용들을 이제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청 정보예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은요, 등기 종류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 가액을 기록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액을 기록할 것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들이요, 등기마다 다 틀려요. 등기마다 다 틀리다는 것은요, 등기 신청마다요, 신청서 기록된 내용이 다 틀려진다는 것이죠. 신청서가 다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청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신청 정보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만약에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은 등기부에도 틀리게 기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청 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요, 이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들을 가져간다.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바로 첨부 정보라고 해요. 보통 첨부 서류라고 하는 거죠. 첨부 정보. 그래서 등기 기록,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라면은 신청 정보로 제공이 돼야 되고,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이라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니라면은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도 없고, 신청서에 없기 때문에 따로 첨부 서면을 가져갈 필요도 없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이것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든 등기에 신청, 기록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요, 개별적인 등기 절차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는 뭘 다룹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룬다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복잡하고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는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때 신청서 기재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첨부서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신청정보의 내용에서 필요적 신청정보라는 것은요, 필요적으로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자, 필요적 정보만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임의적 정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반드시 등기부에 필요적으로 기록될 사항이라면 필요적으로 신청정보에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등기부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면 신청정보도 임의적 신청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신청정보의 내용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신청정보의 내용이 159페이지에 있고요. 그 신청서 견본이요,
넘기시면 160, 161페이지 있어요. 160페이지가 신청서 앞면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1페이지는 신청서 뒷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요, 신청서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59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설명해 놓은 것도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보기 힘들면요, 칠판의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 10억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 정보 앞면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요게 앞면에 들어갑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등기를 하느냐? 요게 신청서 앞면이에요. 그래서 신청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앞면 160페이지 보시면 요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접수 처리인 이것은 등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표시. 자, 거래신고 1년 번호는 그럼 지금 모르셔도 되고 옆에 거래가액. 부동산 표시 거래가액.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이라는 것은요, 갑이 전부를 이전하면은 이런 건 기록하지 않고요. 2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3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지분. 그 다음 밑에가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오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자, 그러니까 이게 앞면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한 페이지 앞으로 159페이지 가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죠. 먼저 뭐가 나와요? 맨 위에 1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자,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록해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내역 적고할 텐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를 쓴다는 거죠. 부동산 표시란에다가 이걸 네 가지 적어요. 그 다음에요,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요, 신청을 합니다. 등기고리자,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신청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근데 신청서 보시면요, 거기에 성명 대신에 뭐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일 때죠.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성명 대신에 명칭을,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를, 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이것이 2번에 있는 거예요. 159페이지 2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 3, 4번은 뭐냐면요, 갑과 을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대리인이 가서 신청합니다. 대리인 A라는 사람이 가서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은 본인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요, 대리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있는 대리인. 내가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대리인도 기록하고요. 만약에 갑과 을이 법인이에요. 자, 법인이면 법인이 걸어가서 신청을 못 하겠죠. 그래서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자, 신청을 하고 있는 대표자도 기록을 해요. 그럼 대표자의 성명, 주소도 기록을 합니다. 대리인의 성명, 주소도 기록을 하고요. 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입니다. 이때도 대표자가 와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서요, 신청을 하고 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도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죠. 대리인하고 법인에 있어서는 성명, 주소, 법인의 대표자는 성명, 주소까지만 적지만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네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도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밑에 색칠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대리인 신청했을 때 대리인 보통 법무사가 되겠죠.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갑에게서 을 앞으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요, 대리인은 신청인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적습니다. 등기부에도 법무사 이름 적을까요? 등기부에는 법무사 이름을 적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이름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하고 있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갑과 을이 법인이에요. 여기가 법인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요, 법인의 대표자도 적느냐? 대표자를 적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대표자를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대표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명, 주소까지만 적으면 돼요. 성명, 주소까지만 적으면 돼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있어서는요, 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면서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의 대표자는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요. 여기 대표자도 기록합니다. 그럼 대표자를 기록을 할 때는요, 이 사람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해요.
그러니까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대표자는요,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에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하고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요, 그 대표자와 거래를 해야 법인과 거래한 것이 돼요.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와 거래를 해야 그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과 거래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다라고 했죠. 법인 등기부. 그 법인 등기부, 이거는 법인이 됐으니까 법인 등기를 한 다음에 법인 등기가 됨으로써 법인이 됐으니까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그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 법인의 대표자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사람과 거래하면 돼요. 근데 이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 같은 경우는요, 법인 등기부가 없죠.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 비법인사단과 거래를 할 때는 그 대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표자를 공시를 해줘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법인 등기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라도 대표자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표자를 알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대표자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신청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신청서를 보고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적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등기부에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적기 위해서 신청서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으로 가게 되면 6번 보시면요, 등기원이죠, 매매가. 그 다음에 매매한 날짜, 4월 1일, 연월일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등기 기록을요,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등기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때 등기 기록에는 뭐가 기록됐어요? 매매한 날짜와 매매, 이게 기록이 됐잖아요. 등기원이고 연월일.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바로 등기 목적이 되죠. 등기부에 등기 목적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목적을 기록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청 정보에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리증을 말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갑액에서 을액으로요. 지금 현재 등기가 갑액에서요. 갑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액에서 을 앞으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공동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자, 요렇게 생긴 사람하고요, 요렇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갑입니다, 내가 을입니다. 그래서 공동신청해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등기를 신청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갑이 맞고 이 사람이 을이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요 사람이요, 갑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갑이 아닌 사람이 갑인 것처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 버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정말 갑이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정말 갑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요, 갑만이 가지고 있는 서류, 바로 이게 권리증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 앞으로 최초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갑이 단독 신청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신청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요, 등기소에서 이 사람한테 권리증 준다고 했죠. 이 사람 처분할 때 써먹으라고 권리증. 이게 등기필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증 가져오라는 거죠. 권리증을 가져오면 갑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갑이 등기 의무자죠. 권리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을한테 새로운 권리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의 2단계에서는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을 가져오는 거죠. 즉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 이것은 뒷면에다 기록을 합니다. 뒷면에. 그래서 우리가 등기 기록 신청서 161페이지를 보시면요, 뒷면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막 기록을 하고요. 또 세금 내면 세금 냈다는 것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럼 수수료 냈다는 거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다 뭐 수수료 냈다는 서류, 또 세금 냈다는 서류, 이걸 다 가지고 옵니다. 다 첨부 정보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니까 우리는 모르셔도 되고요. 쭉 내려가면 한 10번째, 11번째 칸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뒷면에 있는 것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과거에는요, 등기가 전산화가 되기 전까지는요, 등기 필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종이로 돼서 여러 가지 몇 페이지로 된 종이를 줬어요. 이게 등기 필증. 자, 이것이 이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였는데, 지금은요, 등기가 전산화가 돼가지고요, 등기필 정보만 줍니다.
등기 필증 안 주고. 그러면 요거 이제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 필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162페이지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거기에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해가지고 가운데 숫자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있죠. 요게 등기 필정보예요. 요거 보니까 우리가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은행 거래할 때 씁니까? 맨 마지막에 몇 번 앞번호 2개, 몇 번 뒷번호 2개 막 쓰라고 하죠. 그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금주라는 증명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등기에서도 돼요.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거 보니까요. 맨 왼쪽이 01에서 1번에서 7959 나오고요. 맨 오른쪽 하단에 50번에서 6459 나오죠.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5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개와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4자리의 비밀번호들이 쭉 있습니다. 4자리의 비밀번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요거 제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 위에 보시면요. 일련 번호라고 있죠. 그래서 일련 번호. 이건 누가 준 거냐면요. 등기소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하고요.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만 적으면 돼요. 나는 40번이 마음에 든다. 40번 4개 적으면 돼요. 뒷면에다가 나는 45번을 쓰고 싶다. 그럼 45번 4개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전부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부착 기준선 해가지고 있죠. 자, 이것은요. 부착 기준선은 뭐냐면 누구나 이걸 아무나 봐서는 안 되잖아요.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법무사가 함부로 막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무사가 이것들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부착 기준선, 스티커. 그래서 스티커를 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등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뭐 갖다 줘요. 서류 갖다 주면은 거기에 권리증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딱 보면은요. 가운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 권리증이에요. 스티커를 뜯으면은 50개의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은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에서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먼저 적는다. 이 고유번호는요, 등기필 정보 내가 발급받을 때 위에 등기완료 통지서 보시면은 거기 4번째 줄에요.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있어요. 그걸 적으면 돼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를 적습니다. 그러면 성명, 여기는 갑,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우리가 일련 번호 있었죠? 50개의 비밀번호 위에 일련 번호 적고 난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칸에다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등기소에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일련 번호하고 그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요, 맞아 떨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등기표 정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이 맞다는 거죠. 그럼 등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권리가 이전되고 있느냐.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요, 모든 등기를 할 때 다 가져가느냐 있어서요, 다시 한 페이지 와서 159페이지 보시면요. 자, 등기필 정보는 모든 등기할 때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요 등기할 때만 가져갑니다. 자, 일단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가져가는 거예요. 권리 등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표시, 지목이 바뀌어요.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를 한다든지. 등기 명인의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죠. 내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면 부산으로 등기 명인의 주소만 변경하는 등기를 합니다. 이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대해 지목이 바뀌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요. 지목은 대장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뀐 대장이죠. 대장 들고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표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주소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번만 들고 와서 혼자서 신청하면 돼요. 이때도 권리증은 필요 없어요. 권리의 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요. 자,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할지, 아니면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통점은 뭐예요? 다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요, 신청해야 한 등기가 아니라요, 관공서가 촉탁이 있어집니다. 관공서가 거짓말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건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또 단독 신청 그러면요,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의 단독 신청은요, 모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우리가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다 그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없어요. 없으니까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하면서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독 신청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단독으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제공하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지만은 유일하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외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자가 신청하잖아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는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걸 잊어버렸다 했을 때는 어떻게 등기 신청하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네요. 중요한 내용은 신청 정보.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9번 보시면 이제 등기소 표시. 내가 신청하는 등기소 표시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또 신청하는 날짜 적죠. 날짜 적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번 보시면 이제 앞면에 빠진 내용 하나 있네요. 10번 보시면 10억 거래가액. 지금은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신청서에 기록합니다. 가로 열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내용으로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칙만 보시면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세금 낸 사항들 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요. 만약에요, 이런 거죠. 만약 권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자, 갑으로부터요, A, B 두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10억 주고 X 물건을 넘겨받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3억을 내고요. 이 사람이 7억을 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었습니까? 10분의 3. 이 사람이 10분의 7의 지분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그러면 공유를 말해요. 그럼 공유를 할 때는요, 공유 관계는 지분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동으로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요, 이럴 때는 지분도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 앞면 16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의무자, 권리자 해가지고 맨 오른쪽 보시면 지분을 적죠. 만약에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두 사람 이상이면요, 두 사람을 다 적습니다. 거기다가. 좀 넓죠? 적으면서요, 그 사람들의 이제 지분도 함께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동업을 해요. 동업자면 어떻습니까? 합유가 되겠죠. 자, 합유가 됐을 경우에요,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유일 때는요, 합유라는 말만 적어요. 합유라는 뜻만 적고 따로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합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는 등기부에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끝난 거예요. 신청서 기재사항.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끝나면은요, 쭉 넘기셔서요. 자, 그러면 163페이지로 가보죠. 큰 흐름만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요. 이걸 외우고 계속 계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양도 많고 하니까요. 그냥 흐름만 그때 지금 딱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다시 할 때요, 처음 듣는 소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합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첨부 서류. 앞에 설명드렸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이제 첨부 서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첨부 서면들. 자,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보셔도 되니까 이제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첨부 서류에서 양가로 2번부터요, 이제 첨부 서류들이 나옵니다. 첨부 서류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것을 지금 다 하려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큰 줄기, 제목들만 볼게요. 어떤 걸 들고 주로 가지고 가느냐라는 것만 제목들만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청 요구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앞면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들고 가니까 신청서와 대응합니다. 신청서 내용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면에 기록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등기필 정보였는데, 등기필 정보는요, 신청서 뒷면에 한번 그 비밀번호 하나 제공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 내가 받았던 50개의 비밀번호 이걸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50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면요, 이것은 보이스피싱이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습니까? 비밀번호가 뭐 35개가 있다. 다 제공하는 건 아니죠. 다 갖다 달라고 하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요, 그 신청서 뒷면에 신청서 기재사항으로서 신청 정보로서 한 번만 딱 쓰면 그걸 끝나는 것이지 첨부 서면이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앞면에 있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신청 정보들,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첨부 서면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양가로 2번부터 보죠. 먼저 등기 원인, 이제 매매, 연월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매매라는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겠죠. 뭘 가져가겠습니까?
계약서를 가져가겠죠. 계약서. 매매했다는 증명서로 계약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는요.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신청할 때는 계약서만 들고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일방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아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요. 혼자 오면서도 계약서만 들고서 혼자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요. 내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걸 판결서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요. 단독 신청할 때,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요. 확정 판결 정보, 판결서를 들고 옵니다. 밑에 있는 조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요. 확정 판결 정보. 이 판결이 내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그 확정된 판결 정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등기권인 증명 정보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그 163페이지에요. 색칠되어 있는 계약서, 확정 판결 정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에 검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165페이지를 보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등기가 굉장히 단순한 등기예요. 이 토지가요. 어떠한 그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규제도 받지 않으면요. 그냥 계약서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때로는 어떠한 매매, 어떠한 등기 목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공법상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원이나 등기 목적. 만약에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면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를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 매매나 이 X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돼서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으면요.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으면요. 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허가, 승낙, 동의서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때 허가, 동의, 승낙이라는 것이 제3자가 행정관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밑에 예가 있어요. 얘가 동그라미 니은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가 신청을 해요. 그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직접 와서 대리도 할 수 있지만요. 만약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가져야 되겠죠. 또 나중에 이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요. 임차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임차권도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요. 우리 민법에서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고요. 이건 등기법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을 때예요.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으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허가서 이런 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있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등기법 시험과 관련돼서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그렇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가져오라는 거죠. 만약에 농지예요. 농지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가져오라는 거죠. 토지거래가는 여러분이 중개사법 시간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여러분이 그 부동산 공법 농지법에서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등기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특히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해가지고요.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2번 166페이지 보시면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이제 서류로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동그라미 기억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오른쪽에 동그라미 니은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증명정보. 토지거래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말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가져가게 되고 어쩔 때는 또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입문 강의니까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큰 흐름만. 등기원이나 등기 목적에 대해서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도 가져와야 되는 거다. 만약에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큰 제목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양가로 4번에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개념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A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전세금이 5억이라고 해보죠. 근데 밑에는요. B 앞으로요.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3억으로. 그럼 이때 여기에 이제 순위번호를 적게 되는데요.
1번이고요. 그러면 이때 B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이요. 이 소유권, 즉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다 그러면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2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권이요.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요. 그러면 1이라고 써요. 독립적인 번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을구에 기록되는 그 권리들 등기들이요. 만약에 갑구에 있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순위번호를요. 1, 2, 3, 4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위번호만 딱 보면은 이것은 B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A는 이 소유권, 부동산에서 1번 전세권자고 B는 2번 저당권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 소유자들만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보시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요. 이 5억 전세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5억 정도 되니까요. 은행에서 3억 정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는 이 저당권은 이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2라고 적어요. 근데 전세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2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적느냐? 이 전세권,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요. 1번 전세권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부기등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기번호만 딱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위번호만 보고 2라고 돼 있으면 이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구나. 1에 1 돼 있으면 이게 전세권의 저당권이냐 알 수 있도록요.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쓰느냐, 부기번호를 써서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또 하나 부기등기하는 경우 했네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면요. 소유권이 아닌 이외의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면은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보죠. 이때 이와 관련돼서요. 자, 이 A 앞으로 전세권 등기는요.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나중에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전세 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5억 원 A한테 지급하게 되면요. 전세권은 이제 소멸했으니까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등기니까 말소도요. 갑과 A의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해요. 근데 문제는요. 둘이 가서 말소를 해버리면요. 이 주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이 주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이 등기요. 주등기가 없는데 부기등기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려요. 자, B는 3억 받지도 못했는데 내 등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등기를 통해서요. 이 사람들이 둘이서 신청하는데 신청하지도 않은 제3자가 손해를 보죠. 등기부상. 이런 사람들을요. 등기부상 이해관계라고 해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을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요. 두 사람의 신청만으로는 등기를 안 해줘요. 이때는 이해관계인 B에 이 말소에 대한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돼요.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이걸 말소를 해줍니다. 그럼 승낙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말소를 하면서요. 따라서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이 사람은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만약 어떤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등기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면요. 이해관계는 승낙서도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말소 등기라든지 또 일단 일정한 등기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 이런 데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데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당 등기를 다룰 때 그때 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기를 통해서요. 손해보는 사람, 손해볼 염려가 있는 사람, 즉 등기 기록상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요. 이 사람들의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말소나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이제 말소 회복 등기 등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해당 분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죠. 또 양가로 5번 보시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그다음에 공법상 뭐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으면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를 가져오고요. 또 그 다음에 였습니까? 이제 부동산 표시 기록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었으면 이 부동산 표시가 정확하다라는 증명 정보를 또 가져옵니다.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정확하다는 증명 정보로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물이었을 때는 이제 건축물 대장. 자, 이것을요 첨부 정보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대장들은요 언제나 또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대장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로서 대장을 들고 가는 경우는요. 딱 4가지 등기에서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밑에 4가지 등기가 나오죠.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있죠. 자, 우리가
표제부는요, 등기 기록의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적는다고 했죠. 대장을 보고, 대장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겠죠. 이거 대장 보고 적는 거예요. 대장 들고 가야 되겠죠. 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겠죠. 이런 것들이요, 변경이 됐어요. 자, 지목이 변경되면 대장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뀐 대장 들고 와가지고 변경들을 신청하고, 이때 신청할 때 바뀐 대장도 함께 들고 오라는 거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느끼니까 이것도 표제부에 기록하는 느끼죠. 또 멸실 등기, 우리가 앞에서 했죠. 부동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막기 위해서요, 폐쇄를 하기 전에 부동산 자체가 사라져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제부의 멸실 등기래요. 그럼 멸실 등기를 하기 전에는요, 만약에 토지가 바다가 됐으면은 대장에서 먼저 등록 말소가 돼야 멸실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선행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대장에서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되고, 그 바뀐 대장 들고 가서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말소된 대장 들고 가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당연히 표제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표시 증명정보로서 대장을 두고 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부동산 표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표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는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표제부를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또 대장 들고 가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가장 중요한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처음에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약에 잘못돼서 무효인 등기가 돼버리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는 다 무효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이 사람으로부터 저당권, 전세권 취득한 등기도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전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가 다 무효가 되다 보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등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해라, 등기표 정보 가져와라, 더 나아가서요, 정말 이 물건 이전하려고 하는 건 맞는지 이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또 대장도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을 들고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장 들고 가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요,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하대요.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도 공부할 것이고,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도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공부할 텐데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요, 소유권 등기는 못 한다고 했지만,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는 처분이 안 돼서 소유권 등기를 못 하지만요, 부동산 일부를 사용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사용만 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요, 용의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요. 지상권 설정할 때는요, 등기부에 동남쪽으로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그 100제곱미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100제곱미터냐, 이걸 정확히 표시한 도면을 들고 오도록 합니다. 도면. 이때는 도면을 들고 와요. 대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를 들고 가는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로 대장 들고 가는 네 가지. 이때는 대장을 들고 가고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할 때는 대장이 아니라요, 도면을 들고 갑니다. 도면을. 그래서 지적 공부 가져가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다고 해서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은 들고 갈 필요 없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도면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들고 가는 경우하고요, 대장을 들고 가는 경우를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시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신청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또 정확하다는 증명정보를 가져가야 되겠죠. 뭐가 되겠어요? 주민등록번호이 되겠죠. 주민등록정보.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주소 증명정보를 하고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밑에 보시면요. 자, 갑액에서요. 갑이 이제 이것도요. 최초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될 테니까요,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야 되니까 갑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을 해야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을 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미 기록되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새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가져가야 되겠죠. 이 사람은 가져가요. 근데 갑의 것을 또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요?
갑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갑의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새로 등기 명의되는 바로 그 권리자, 새로 명의되는 권리자 것만 가져가면 돼요. 갑의 것은 가져갈 필요 없고 A 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또 예외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요. 새로 등기 명의되는 을의 것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면서요. 가져가야 되면서 동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의무자 갑의 것도 또 가져오라 합니다. 정말 갑으로부터 이전되는 건 맞는지를요. 몇 겹으로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 서류도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권리자 외에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오라 합니다.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그 색칠되어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 와서 신청할 때는요.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한다는 거지.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대리인이 맞다는 위임자, 내가 대표자가 맞다는 권한증명정보들도 함께 가져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도 한꺼번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당연하죠.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권한증명 정보 가져와야 된다. 그 다음 넘기시면요. 양가로 8번 보시면요. 이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 신청할 때는요. 이 사람도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요. 등기 신청 적결 갖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얘들이 신청할 때는 들어와야 될 서류가 좀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할 때는요. 적어도 법인화는 안 돼 있어도요.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계약 관계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내부 규칙에 소는 들어간다. 단체성을 가지고 내부 규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 내부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정관인데 이것을 표현은요. 내부 규칙, 규약, 회치, 강령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요. 이런 걸 다 정관이라고 합니다. 내부 규칙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적어도 법인화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들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사원들의 총의 결의가 있어야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만 이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원총의 결의서도 가지고 와야 돼요. 결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또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사원총의 결의서도 가지고 와야 돼요. 다만 사원총의 결의서와 관련돼서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요. 이것도 비법인 사단이고요. 여기도 비법인 사단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권리를 취득할 때는요. 깊이 있게 이 사람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니까 총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요. 등기 권리자는요. 총의 결의서를 안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 물건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총의 결의가 있어서 팔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총의 결의도 없이요. 대표자가 모르게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인 경우에만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총의 결의서를 반드시 가져오고 권리자인 경우는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세요. 자, 그러고요. 그리고 없습니까? 이제 대표권 증명 정보도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대표권 증명 정보 관련돼서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있어서의 대표자는 등기부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고 있는 대표자가 신청 올 때는 등기부에서 자기가 대표자라는 게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권한 증명 정보를 안 가져와도 상관은 없겠죠. 이미 등기도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대표자도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제출할 서류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증명하는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 거래 가액 있죠. 여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거래 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거래 가액을 신청서에 적었으면요. 그래서 거래 가액 증명 정보를 해가지고요.
지금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다 신고를 합니다. 뭐 신고를 하게 되면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요,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 필증을 줘요. 그 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거래가액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거래가액, 즉 신고된 금액하고 신청하고 있는 금액이 동일해야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거래가액이 정말 정확하게 신고된 금액하고 정확하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가액 신고 필증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거래가액 증명 정보가 되는 거예요. 다만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이제 매매 목록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 목록은요, 이럴 때는 가져옵니다. 보통은 신고 필증만 가져오면 되는데요, 때로는 매매 목록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X 물건을 10억 원에요, 그냥 하나의 부동산에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X 부동산만 소유권 이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씁니까? 여기다 10억 적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X, Y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작합니다. 자, 둘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X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Y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에게서 을 앞으로. 근데 거래가액을 적을 때 여기도 10억 적고 여기도 10억 적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개 합쳐서 10억이지 따로따로 각각 10억이 아니었으니까. 따라서 매매 부동산이요, 두 개 이상이면요, 여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적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거래가액을 어디다 적냐면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요, 따로 서류를 만들어요.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매 목록이다라고 적어가지고요, X, Y 두 개 합쳐서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여기다는 뭐만 적냐면요, 이 매매 목록의 번호가 13호다 그러면요, 매매 목록 13호, 매매 목록 13호 이렇게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를 봤는데요, 거래가액이 안 나오고 매매 목록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요, 이것은 하나만 사고 판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거래가액을 보려면은 매매 목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을 거래를 했을 때는요, 이제 매매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매매 목록도 함께 제공을 하는 거예요. 매매 목록. 그리고 그 이외에 매매의 목적물이 하나라도 하더라도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여러 명일 경우에도 이럴 경우도 제공을 하는 것인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개 이상이면은 신고 필증 이외에 매매 목록도 첨부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걸 했죠. 기억하고 니은이 1번하고 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신청정보, 첨부정보가 첨부정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1월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지금에는요, 커다란 흐름만 보시면 돼요. 다 기억하기 힘들면요, 우리가 신청정보, 갑이 을에게 X 물건 10억 원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요거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첨부정보를, 요걸 기억하시면 구체적인 첨부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첨부 정보들이 서로 대응해서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요거 첨부 정보는 뭐였지? 등기원인 증명 정보는 계약서였지. 거래가액 증명 정보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었지.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는 당연히 대장이겠지. 성명 주소 주민번호 증명 정보는 당연히 주민등본이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1월에 들어가서 이것을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큰 흐름 정도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등기법 많이 했죠. 신청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이루어지고, 다만 그 신청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등기 당사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두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 해서 등기 신청에 대해서 공동신청 등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첨부 서면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떠한 서류들이 해당이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또 절차와 관련된 뒤에 내용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다음부터는 좀 시간을 좀 적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